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간호관리학의 이론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호관리학 문제는 30문제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간호학개론과 그 다음에 간호관리학 두 과목이 간호관리학 문제로 나오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법규랑 같이 나오는데 자, 1장부터 봅시다. 간호의 역사.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과거, 현재, 미래는 서로 복잡하게 연관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를 살면서도 과거를 보며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간호 지도자들이 처한 시대적 상황에 어떻게 대처했으며 또 사상과 활동이 시대 사회 변화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알아둠으로써 간호 문제 해결에 있어 올바른 판단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간호 역사를 배우는 이유입니다. 역사는 모든 학문이 다 복합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물론 이제 간호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만 다른 모든 역사, 뭐 국사나 세계사를 배우는 이유가 과거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가. 그래서 미래를 어떻게 미래에 다가올 문제를 과거하고 현재하고 연결해서 역사를 왜곡하거나 부인하는 그런 나라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호 역사를 배우는 이유, 예전에 우리 선배들이 그 사상과 활동이 어떤 기여를 해서 우리 간호사들이 지금 간호 문제 해결에 있어서 얼마나 올바른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가. 그래서 역사를 배우는 이유. 이거는 이제 문제에 많이 나오는 그 구절 중에 하나예요. 시대별 간호의 변천사를 보면은 고대에는 자가간호,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서 간호하는 거. 그 다음에 가족간호, 가족이 생기면서 가족간호가 됐죠. 그러면서 초기 기독교 시대, 중세 시대가 오면서 이때부터 등장했던 간호의 형태가 종교적 간호였어요. 종교적 간호. 종교적 간호.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근대로 가면서 직업적 간호. 그리고 현대의 전문직 간호. 그래서 고대에선 자가간호하고 가족간호, 초기 기독교 중세시대 때는 종교적 간호가 있었고 근대가 간호의 암흑시대죠. 중세시대가 우리가 보면은 그 암흑시대라고 하는데 간호에 있어서는 중세시대보다 근대가 간호의 암흑시대라고 한다는 거 그거를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대에서는 자가간호, 가족간호, 질병을 신과 연관되어 생각했다. 보면은 가장 오래된 의료 기록이 바로 이집트의 파피루스. 그 다음에 그 신을 모시는 그런 어떤 제사장이면서 그 다음에 정치 일도 했던 그런 어떤 의사가 있어요. 그래서 신부 의사라고 하죠. 그 사람이 이모텝이에요. 신부 의사. 이집트의 신부 의사 이모텝. 이모텝 신부 의사예요. 신부면서 제사장이면서 의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모텝을 기억을 하시고요. 또 여기에 바빌로니아라고 있는데 바빌로니아에 유명한 게
바빌로니아 나라 함무라비 법전이 유명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래서 이 함무라비 법전에서 보면은 의료인들이 이제 그 당시에 귀족들이 의료인들이었는데 만약 수술을 잘못해서 환자가 죽었다 그러면은 손을 잘라내는 거예요. 근데 귀족들은 안 죽이고 그 귀족들이 데리고 있던 그 노예를 데려가거나 아니면 귀족이 아닌 평민이 수술을 했는데 잘못했다 그러면은 손하고 발을 잘랐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게 바로 바빌로니아예요. 그래서 의료 과실 처벌 규정이 있는 곳이 함무라비 법전, 바빌로니아. 그리고 종교적으로 목욕을 금지를 시킨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팔레스타인인데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에는 성경에 모세 오경에 나와 있죠. 그래서 나병 같은 문둥병과 관련된 그런 어떤 감염 방지. 그 다음에 뭐 향을 피워서 감염성 질환 예방 등을 기술하는 것. 자, 그 다음에 인도에서는 그 아소카 왕이 역사상 최초의 병원을 설립했어요. 인도에서 아소카 왕. 중국에서는 그 침하고 침술, 그 다음에 약, 그 다음에 뜸 그런 게 유명해서 내과 치료 수준이 가장 높았고 그리스에 제노도키움하고 테트리온이 있어요. 그리스에. 그러면서 유명한 사람이 히포크라테스가 나오죠. 의학의 아버지라고 그래서 히포크라테스가 나오는데 이 히포크라테스가 종교적이면서 마술적 의료를 벗어나서 어떤 그 합리적 전통의학을 세운 어떤 의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병원인 제노도키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그 외래진료소 같은 테트리온, 그것도 좀 알아두시고요. 로마에서는 군대의학이, 그때 로마가 세계를 지배를 했으니까 군대의학이 발전을 해갖고 그 당시 응급구조하고 앰뷸런스가 있었고요. 공공의료 제도를 도입을 했고 급수관 시설을 해서 로마인들 같은 경우에 영화를 보면은 왜 목욕을 많이 하죠. 그래서 목욕이나 마사지가 발달된 게 바로 로마 시대, 그러니까 고대 로마 시대의 간호 형태였습니다. 그러면서 초기 기독교 시대로 넘어오면서 기독교의 신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하다. 그래서 박애주의, 실천봉사, 계급 또 타파가 되죠. 계급 타파. 가장 낮고 가장 헐벗은 자에게 이제 그 사랑을 주는 그게 이제 기독교의 원리잖아요.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만인이 평등하다는 가르침으로 시작돼서 이때 이제 최초의 방문 간호사가 페베였어요. 여집사 페베. 바울을 따라다니는 방문 여집사 페베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로마의 귀부인들의 활동이 이제 유명하죠. 마르셀라, 집을 수도원으로 변경을 해갖고 수도원 창시자. 파비올라, 로마의 첫 병원을 세우고요. 파올라는 순례자를 위한 호스피스를 마련했어요. 로마의 귀부인들의 간호라고 그래갖고 이거를 이제 로마 메트론이라고 하죠. 로마 메트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의료기관은 다이아코니아, 제노도키아. 자, 그리스에서는 제노도키움하고 테트리온이 있었고 여기서는 다이아코니아 보건소, 그 다음에 제노도키아 종합병원 수준. 그 다음에 이제 중세가 오는데 초기 기독교 시대를 지나서 이제 중세 시대가 오는데 중세 시대는 워낙 암흑 시대예요. 중세는. 그래서 봉건 제도하고 기사도, 수도원 제도가 있었죠. 수도원 제도. 수녀들이 이제 병원을 운영을 하는, 그래서 수도원의 수녀가 간호를 했죠. 그 다음에 이때 나타나는 게 이제 그 십자군 대원정으로 인해 갖고 기사간호단, 성 요한, 튜톤, 나자로, 성 메리,
기사간호단. 그 다음에 이제 탁발승단이라고 그래갖고 지위와 재산을 버리고 이때 이제 거지처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전도와 간호를 하는 단체. 그래서 이때 보면은 성 도미니크단, 또 프란시스단, 성 클라라단, 더티 아리스단. 이 더티 아리스단은 이탈리아에서 지금도 현존하는 탁발승단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기사간호단하고 탁발승단, 중세시대. 이 사람들이 간호를 했다라는 것. 또 이때 그 이발사들이 그 외과의로 등장을 해갖고 수도승들도 같이 이제 외과하고 해부 업무를 했고요. 중세 후기에는 흑사병하고 천연두가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 패스트 방지법으로 뭐 검역이 최초로 시행이 돼서 중세의 의료 발달이 오늘날에 많은 의료에 기여를 했어요. 의료 발달이. 중세시대 때. 우리가 어떤 문화적으로 봤을 때는 중세는 암흑시대지만 의료적으로 봤을 때는 중세는 암흑시대는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대로 넘어와서 르네상스하고 종교개혁이 생겼죠. 근데 이 종교개혁이 의미가 신학적으로는 이제 부패한 것에서 벗어나는 프로테스탄트가 이게 창설되는 계기가 됐는데, 간호학적 측면에서는 교회의 부패로 인해서 수도원하고 병원이 다 폐쇄가 됐어요. 그때 이제 수녀하고 수사들이 하는 그런 모든 병원들이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모든 그 자격이 있고 훌륭한 수녀님들이 다 떠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의료와 구호 사업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근대에서 종교개혁이 간호의 암흑시대가 됐는데, 다시 이제 나이팅게일이 근대에 나오죠. 나이팅게일이 근대에 나오면서 간호의 그 어떤 전인 간호에 그 영향을 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선교 여집사단의 활동으로 인해 갖고 나이팅게일이 여기서 교육을 받았어요. 선교 여집사단. 나이팅게일 같은 경우에는 간호의 암흑기를, 이 당시 간호의 암흑기를, 종교개혁으로 인한 간호의 암흑기를 그 현대적으로 옮기는데, 근대에서 현대로 옮기는데 가장 큰 기여를 했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현대 간호 사업으로 전환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나이팅게일이에요. 그래서 크리미아 전쟁에서의 업적이 있는데, 뭐 군대 물자를 활용하고 또 간호사를 선발하고 간호사들에게 엄격한 규칙을 적용하고, 이 사람 나이팅게일 이분을 보면은 뭐 백의의 천사라는 그런 말을 하는데, 백의의 천사 이전에 굉장한 행정가였어요. 그래서 군대 위생제도를 혁신을 하면서 병원의 그 어떤 질병과 사망의 분류를 하면서 그때 크리미아 전쟁의 사망률을 40%에서 한 2.2%, 4%까지 낮췄죠. 그러면서 현재의 그 어떤 여성의 참정권도 주장하면서 복지 후생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고요. 1860년에 그 성 토마스 병원에 간호학교를 세웁니다. 성 토마스 병원은 영국을 가보신 런던에 있는데, 런던 그 브리지 옆에 그 런던 국회의사당 옆에 성 토마스 병원이 있어요. 그 옆에 그 성 토마스 간호학교가 있었는데, 지금은 가보면은 무슨 기념품 파는 장소로 어쨌든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나이팅게일이 제1의 간호혁명을 일으켰다라는 거. 그래서 나이팅게일의 간호 이념을 보면은 간호는 직업이 아니라 사명이다. 그리고 간호란 질병을 간호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간호한다. 간호사는 어디까지나 간호사이고 의사는 아니다. 간호라고 하는 것은 더 좋은 상태, 안녕을 추구하는 것인데, 이 나이팅게일에게서 이제 가장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이제 면허 등록 제도, 간호사의 헌신적인 태도,
태도를 강요를 하면서 면허는 형식적인 거다. 그래서 면허 제도를 반대를 해서 나이팅게일이 꽤 오래 살았거든요. 나이팅게일 사후에 면허 제도가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그거에 이제 사명, 형식적인 면허 등록 제도가 간호사의 헌신적 태도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해서 반대했다. 요거는 이제 시험 문제에 좀 많이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를 기억을 하시고요. 나이팅게일의 간호 이념, 다른 거는 다 보시면서 면허 등록 제도는 이 사람이 반대했다라는 거,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이 간호 역사에서 요거를 보시고 여기에서 중요한 거, 노랗게 쓰였던 거를 정리를 꼭 하셔야 돼요. 간호 역사에서 로만 메트론 나오는 경우도 많고, 탁발 승단 한 번씩 다 나왔었어요. 이모텝, 파피루스, 히포크라테스, 그런 식으로 해갖고 유명한 인물들은 다 나왔습니다. 그 현대 나라별 간호 역사 및 또 한국의 간호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의 나라. 그래서 처음에 이제 영국의 이제 나이팅게일이 간호의 제1의 간호 혁명을 일으켰는데, 이 영국은요, 구빈법이라고 그래갖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일자리도 주면서 일종의 이게 생활 보호 대상자들, 그러니까 사회보장의 기본법이 된 게 바로 구빈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의료가 다 무료죠. 영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의료가 이제 무료인데, 그게 좀 장단점이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다 있다 하더라도 비급여가 많고 또 민간의료기관이 거의 다인데, 영국은 90%가 대부분 공공의료기관이에요. 그래서 예방 위주로 하고 모든 사람이 다 그 무료로 그것을 받고 있는데, 너무 많이 기다리니까 응급상황, 아주 급한 응급상황이 아닌 다음에는 웬만하면은 이렇게 그걸 치료를 안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의료 쇼핑을 많이 하잖아요. 이 병원 갔다가 또 저 병원 갔다가. 그게 안 돼서 영국이나 카나다 같은 데 가면은 너무 불편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쨌든 이 구빈법으로 인해서 사회보장제도의 발판이 되었고요. 또 페니크라는 여자가 나오는데, 페니크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영국의 제2의 간호혁명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남편을 참 잘 만났어요, 이 여자는. 그래서 남편 잘 만나서 그래서 성공했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부부는 서로 이렇게 도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서 보면은 페니크는 남편이 의사였는데, 영국의 그 간호혁명을 일으키도록, 영국의 간호제도를 더 발달시키도록 옆에서 지지해 준 사람이 바로 그 그러니까 이 페니크가 그 남편의 성이죠. 페니크 의사가, 남편이 이 간호사인 와이프를 엄청나게 많이 도와줘갖고, 이 사람이 한 업적이 어마어마하죠. 페니크 하면은. 그래서 이 페니크 여사가 영국의 간호협회를 조직했어요. 1887년에 영국의 간호협회를 조직했는데, 이거보다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ICN을 창립했다는 거예요. 1889년에 ICN, 세계 간호사 협회인 ICN을 창립을 했고, 그 다음에 나이팅게일이 1919년에 죽었어요. 굉장히 오래 살았거든요. 90세가 훨씬 넘어서 오래 살았는데, 나이팅게일이 그 당시에 크리미아 전쟁에서 이기고 와갖고 그 당시에 영국에서 상당한 영웅이었어요. 영웅이었고, 그 왕실에서도 어떤 그런 여러 가지가 나이팅게일이 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다 사회에서 그러니까 추앙받는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나이팅게일이 간호사 면허제도를 반대했잖아요. 근데 페니크는 면허제도는 꼭 필요하다 그랬어요. 근데 나이팅게일이 살아있으니까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계승을 해도. 그래서 나이팅게일 사후 1919년 간호사 면허 제도를 채택을 해서 면허 시험을 실시를 합니다. 자, 요거는 중요해요. 면허 시험을 봐서 우리가 지금 그 시험을 공부하는 국가고시에 그 모태가 된 거죠. 그쵸? 이게. 그래서 그러면서 유명한 잡지를 발간하죠. 널싱 타임즈를 발간합니다. 널싱 타임즈 지금도 있죠. 널싱 타임즈. 자, 그래서 페니크도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페니크. 그 다음에 이제 미국으로 가봅시다. 나이팅게일의 간호학교에서 나온 모든 제자들이 미국이나 그 다음에 무슨 호주나 뉴질랜드나 유럽으로 흩어져요. 그 사람들이. 수제자들이. 그래서 나이팅게일의 간호 이념을 다 전파를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혁신적으로 일어났던 나라가 미국이에요. 모태가 된 거는 간호의 모태가 된 건 영국인데 미국은 1,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간호사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간호 교육을 질적으로 혁신을 하면서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나이팅게일의 수제자들이 미국으로 건너와서 세 개의 간호학교를 세웁니다. 하나는 뭐냐면 벨뷰 나이팅게일식 간호학교를 세워요. 벨뷰 코네티켓 이거 외워두셔야 돼요. 벨뷰, 코네티켓, 그 다음에 보스턴 간호학교, 보스턴. 그러면서 여기에서 교육을 받은 간호사들이 나오면서 이 영국에서는 모태가 됐지만 미국에서는 간호를 상당히 그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미국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정부하고 사회단체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면서 간호 교육을 질적으로 혁신을 한 거예요. 나이팅게일실 간호학교가 영국에서 세워진 게 아니라 미국에서 이렇게 세워졌고요. 그 다음에 방문간호 사업을 펼쳐서 보건간호 발전에 기여를 했는데 뭐 뉴욕의 빈민가 헨리가의 삼총사에서 와일드 너팅 구드리치 유명한 사람이고요. 1899년에 너팅이 최초 이제 간호 교수가 되죠. 그 다음에 1948년에 이제 브라운 보고서가 나와요. 이 브라운 보고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건데 이 브라운 보고서는 어떤 거냐면은 간호사의 실무, 역할 등 전문직이 되려면 승인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라고 언급하는 미래의 간호를 발표를 해요. 미래의 간호. 1948년 브라운 보고서. 그 다음에 1965년에는 이제 간호교육은 최소한 학사 과정을 권장을 했죠. 미국이. 자, 그래서 미국은 이렇게 해갖고 여기 영향을 받은 나라가 이제 호주하고 뉴질랜드예요. 호주하고 뉴질랜드. 특히 이제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세계에서 첫 번째로 간호사 면허 제도를 시행했어요. 1901년에. 면허제도 시행했어요. 근데 영국에서는 나이팅게일이 아직 살아있으니까 1919년도에 한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모자보건 사업이 잘 발달되어서 세계에서 유아 사망률이 가장 낮은 나라가 뉴질랜드예요. 모자보건 사업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이 나라가
어쨌든 요것도 이렇게 해서 알아두시면 되고요.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질병 예방이나 모자보건, 계몽, 또 남자 간호사들이 이제 활약을 한 게 이제 캐나다죠. 그래서 현대나라별 간호 역사에서는 이제 영국하고 미국을 좀 잘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한국의 간호 역사를 한번 봅시다. 한국의 간호 역사는 어떤 정치적인, 시대적인 거하고 많이 맞물려서 상당히 많은 격변을 보내왔죠. 조선시대에는요, 남녀가 유배했어요. 그래서 왕비도 우리 뭐 역사 뭐 그런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진맥을 할 경우에, 왕비나 공주를 진맥을 할 경우에 어떻게 진맥을 해요? 바로 이렇게 진맥하지 않고 실 같은 걸로 하잖아요. 참 대단하지 않아요? 그쵸? 어떻게 그런 걸로 진맥을 하는지. 그러면서 실로 하다가 수태하였습니다. 임시까지. 그렇게 했대요. 어쨌든 그래서 남녀가 유별해 갖고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 전문 의료인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죠. 왜냐하면 여성은 출산을 하잖아요. 출산을 하기 때문에 조산이나 진맥이나 간호 또 뭐 사체 수습,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의녀 제도를 도입을 했어요. 근데 이 의녀가 국가의 소속인 관비였어요. 관비. 나라가 뭐 이렇게 와라 그러면 오고, 치료해라 그러면 치료하는 그런 어떤, 그래서 천민 신분이었죠. 의녀 신분이 조선시대에. 그러면서 이제 근대로 오면서 뭐가 설립이 되냐면 제중원이 설립이 돼요. 이 제중원이 설립이 되는 거는 그 역사 속에 보면은 우리가 그 우정원, 그러니까 지금 있는 우체국이죠. 우정원 개국 축사에서 여기서 이제 그 명성황후의 조카가 살해돼요. 칼에 엄청난 많은 자상을 입는데, 이때 이제 그 알렌이 düsseldorf라는 그 독일 의사를 데리고 와서 명주실로 다 꼬매고 몰핀으로, 그러니까 서양식으로 치료를 해서 살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어떤 거를 선물을 할까? 그 사람들이 선교사로 왔었잖아요. 선교사로 왔었는데 그때 서양식 국립병원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전에 지금 한방처럼 하는 그런 거였는데 서양식 최초의 나라에서 공짜로 해주는 국립병원이 필요하다. 하나만 좀 세워달라 한 게 제중원 이전에 광해원이라고 세워졌어요. 이 광해원이 세워진 이 장소는 이 그 명성황후를 죽인 그 일본 세력, 그러니까 그 명성황후의 그 조카를 죽였다가 이제 살려낸 그 사람들이 여기서 비밀 결사대를 만들면서 어떤 난을 일으켰어요. 근데 이 난이 어떻게 되냐, 서재필 있었고, 그 다음에 홍영식 있었고, 뭐 국사 얘기하면 뭐 한두 끝도 없지만, 그러는데 이제 거기에서 뭐 박영효가 있었고, 여러 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한 명이 난을 일으켜서 그게, 실패가 됐죠. 실패가 돼서 청나라군이 들어오면서 이제 그게 이제 실패가 됐는데, 실패가 되면서, 어떻게 됐냐면은, 박영효의 그 집, 홍영식의 집,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그 집을 서양식 국립병원으로 내줬어요. 그 뭐 2살짜리 아이도 죽고 굶어 죽고 뭐 다 뭐 독살당하고 뭐 하여튼 그렇게 해서 다 처형당하고, 그래서 그 집이
나중에는 제중원으로 되면서 서양식 국립병원이 된 거예요. 최초의 서양식 국립병원이 바로 제중원인데, 이 제중원이 나중에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시대 때 우리나라 걸 다 뺏어갔잖아요. 유린하면서 일제가. 그래서 이 제중원 서양식 국립병원 이것도 자기네 거로 뺏어간다고 했는데, 에비슨이라는 그 제중원에 있던 에비슨이라는 그 선교사가 북장로교회를 가서 그 당시에 이렇게 한국에 그 일본 식민지가 돼서 한국에서 굉장히 이게 제중원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무료로 시술을 받았는데 그걸 일본에게 뺏기게 생겼다. 근데 일본에서는 돈을 내고 가져가라고. 그래서 그때 세브란스라는 사람이 거액의 돈을 내놓죠. 그래서 탄생한 것이 바로 세브란스. 지금 면세대학교 병원인 세브란스 병원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게 그러니까 제중원이 세브란스로 변한 거예요. 일본한테 돈을 주고. 그게 바로 그러니까 세브란스 하면은 그 안에 그 연대 그 안에 보면은 그 제중원의 모태가 있어요. 이렇게 제중원 들어가는 이제 모태가 들어가 있는데 그런 어떤 그 역사적인 그 이런 역사적인 변혁 과정에 의해서 첫 번째 서양식 국립병원 광해원, 그다음에 제중원. 그래서 일제 강점 시대 때 이게 세브란스로 바뀐다라는 거. 그래서 이 당시에 보면은요, 서양식 국립병원으로 외래, 수술실, 병실까지 있었어요. 4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쉴스라는 사람이 한국의 나이팅게일, 세브란스 병원 간호부 양성소를 설립을 했고요. 또 보구여관에서 에드먼즈라는 사람이 한국 최초의 간호사 양성소를 설립을 했어요. 정동의 보구여관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정동의 보구여관. 그 다음에 스크랜튼이라는 사람이 정동 제1병원에서 이제 성교병원을 시작했죠. 스크랜튼. 지금의 그 이대 그 동대문 병원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일제강점기 1914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간호법률을 제정을 했어요. 간호법률을 제정하고 그리고 1923년에 조선간호협회를 창립을 합니다. 이게 나중에 지금의 대한간호협회의 모태가 되는 거죠. 대한간호협회. 그러면서 경성태화여자관에서 한신광하고 로젠버그이 최초의 보건간호를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가정 방문하면서 유아교육법을 교육한 거예요. 그 당시는 굉장히 무지했죠. 우리나라가 다니면서 예방접종하면서 어떻게 아이를 키워야 되고 또 탯줄을 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가르쳐 준 사람이 바로 한신광하고 우리나라 이름으로 이제 로선버그라고 하죠. 로젠버그라고 하는.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 의료와 간호에 그 다음에 그 한국의 교육에 끼친 영향이 어마어마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지금 많은 미지의 나라로 선교사들을 많이 보내고 있죠. 그러면서 해방과 정부 수립기에 이제 1945년에서 1947년에 간호사업국을 설립을 하고 정부 수립국에서 간호사업국에서 간호사업가로 축소 개편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국 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고등간호학교가 간호고등기술학교로 개칭을 하고 1962년에 의료법이 개정이 되는데 이제 1963년으로 기억을 하시면 돼요. 1963년 의료법 개정하면서 간호사 면허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강화했어요. 간호사 면허 국가시험 자격 강화.
자, 이것도 중요해요. 그 다음에 1972년에 의료법을 또다시 이제 그 개정을 했죠. 개정을 해갖고 간호고등기술학교를 폐지를 했어요. 자, 그러면 거기에 그 교재에서 간호교육제도 역사적 순서를 보면 간호원 양송소, 그때는 간호원이라고 했죠. 그게 정동보구여관,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최초의 간호사 양송소, 그 다음에 고등간호학교, 간호고등기술학교, 간호학교, 간호전문학교, 간호전문대학, 그 다음에 4년제 간호대학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간호교육제도의 역사적 순서,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간호 관련 국제 조직 봅시다. ICN. 누구에 의해서? 1899년 페니크 여사에 의해서 창립이 됐는데 ICN 총회를 하죠. 총회를 몇 년마다? 4년마다 해요. 굉장히 큰 행사예요.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도에 했고요. 본부는 영국 런던에 있다가 지금 국제간호협의회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어요.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 국제간호협회. 그래서 정치, 사상, 종교를 초월한 순수한 전문 단체예요. 정치, 사상, 종교를 초월한 한 주권국에서 한 회원국만 인정해요. 한 주권국에서 한 회원국.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딱 하나, 뭐 일본도 하나, 뭐 이런 식으로 한 주권국에서 한 회원국만 인정하고 간호직과 간호사를 대변하는 공식기구로서 역할을 하고요. 기능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국가 단위의 큰 문제에 협조하고 연구하고요. 간호사업의 국제적 통계 및 정보를 교환합니다. 전문직 간호 실무를 표준화하고 간호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간호법과 윤리 규정을 통한 전문직 자율 규제를 강화시켜요. 그 다음에 간호사의 사회, 경제, 복지를 향상시키고 전 인류의 건강과 인권을 옹호하는 것이 ICN, 국제간호협회의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계보건기구라고 그래갖고 WHO가 있어요. 월드 헬스 오거니제이션, 세계보건기구. 이거는 세계 온 인류의 건강을 가능한 최고의 수준으로 도달하게 하는 거고, 이것도 본부가 스위스 제네바에 있고요. 우리나라는 6개 지역 사무국에서 서태평양 지역. 그래서 한국이 서태평양 지역에 있으면서 본부는 필리핀의 마닐라에 있죠. ICN과의 협력 관계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CN 국제간호협회 총회 4년마다 개최하고 본부는 제네바에 있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2장으로 넘어갑시다. 자, 2장은 간호윤리 및 생명윤리의 원칙이에요. 간호의 윤리. 우리가 윤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답게 사람다운 행동을 하는 어떤 이론적 틀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론적 틀에 대한 어떤 그 정신적 틀이라고 할 수, 그러니까 행동적 틀이라고 하는 게 이제 도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도덕, 윤리, 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 우리 교재 한번 도덕 봅시다. 개인적인 행동 규범으로 문화와 전통에 영향을 받고 인간 도리에 대한 실천적 접근, 행동적 접근. 인간의 도리에 대한 저 사람 너무 비도덕적이야. 인간의 도리를 잘 못하고 있어. 그런 게 이제 도덕, 뭐 무도덕 이렇게 비도덕 나누어지는데 인간의 도리에 대한 어떤 실천적 접근이 도덕이라고 하면은 윤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인간의 내면적 행동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내면적 행동. 윤리는 내면적 행동.
물론 도덕이 기초가 돼야 되죠. 이건 실천적 접근, 이거는 내면적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윤리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보면은 법 윤리도 있고요, 뭐 교육 윤리도 있고 모든 부분에 이제 윤리가 있는데 간호사들 같은 경우에는 의료인이에요. 의사나 간호사들은 의료인이에요. 그래서 생명 윤리, 윤리 강령이 상당히 중요하게 지배를 합니다. 보면은 우리가 그래서 윤리 같은 경우에는 강제력은 없어요. 강제력은 없고 이론적인 접근, 내면 행동에 초점을 주면서 이론적으로 접근을 하되 강제력은 없다는 거. 그래서 윤리하고 도덕을 이렇게 나누면 만약에 법적 강제력이 들어가는 건 법이죠. 강제력이 들어가는 거. 도덕과 윤리의 기초로 해서 이게 이제 법으로 나타나면은 법은 구속력과 강제력이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윤리 강령이라는 게 나왔는데 1966년에 윤리위원회가 발족이 되면서 1972년에 대한간호사 윤리 강령이 제정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1차, 2차, 3차, 4차까지 개정된 상태예요. 윤리 강령이. 그래서 보면은 상세 내용 한번 봅시다. 인류 건강, 사회복지, 간호사업 발전, 간호사의 권익, 도덕적 의무 실현, 또 간호사와 대상자, 간호사와 전문가로서의 간호사의 의무, 간호사와 협력자의 내용이 윤리 강령에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 상세 내용을 보면은 평등한 간호를 제공해야 된다.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해주고 비밀을 지키며 정보 공유 시 전문적 판단을 해야 되고 환자에게는 알 권리가 있고 자기결정권이 있고 자율성 존중이 있고 취약한 대상자 보호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안전한 간호 제공 그리고 품위 유지를 해야 된다. 그리고 맨 밑에 보세요. 생명과학기술과 인간의 존엄성 보호. 생명과학기술이 굉장히 발전하면서 인간의 존엄성이 어디까지 이게 존엄이 가능한 건지 어떻게 해야지 존엄이 되는 건지 그게 바로 윤리 강령에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조금씩 이제 기본으로 나열이 되어 있지 윤리 강령은 법은 아니에요. 그냥 어떤 최소한의 어떤 실무 지침만 될 수 있는 거. 자, 그렇게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윤리 강령.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우리가 간호윤리에서 생명윤리, 간호윤리를 지금 했고 간호윤리에서 파생되는 생명윤리의 원칙과 규칙이 있어요. 이거는 꼭 나와요. 원칙, 그 다음에 생명윤리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생명윤리 원칙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자율성의 원칙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대상자를 대상으로 대상자예요. 대상자를 기준으로 한 환자를 기준으로 해서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일을 결정할 자기 결정권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에게나 자기 결정권. 그러면 이 자기 결정권이 의료에서 어떻게 이게 연결이 되냐면은 예를 들면 수술 전 환자에게 설명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죠. 그 다음에 어떤 침습적인 시술을 하게 될 경우는 뭐를 해요? 동의서를 받잖아요. 이 동의서를 안 받고 그냥 물론 동의서 안 받고 응급 상황에서는 이 동의서 받는 것이 좀 이렇게 면제될 수는 있어요. 너무 급하니까. 근데 어떤 상황이든지 무슨 시술을 하거나 무슨 수술을 하거나 할 경우에는 동의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때
수술이거나 시술이거나 많은 정보를 제공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환자가 못하겠다, 안 하겠다 하면은 거부할 권리도 있는 게 바로 자율성의 원칙, 사전 동의예요. 그래서 사전에 동의를 구하고 시술을 한다. 그래서 이게 자율성의 원칙인데, 만약에 동의서를 받지 않고 그냥 시술을 하게 되면요, 그거는요, 전단적 의료가 돼서 민법과 형법의 제재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간호사들 같은 경우에는 제공하고 동의서 받는 거는 의사가 하는 거예요. 의사가 하는데 수술하기 전에, 검사하기 전에 동의서를 받았는지 확인을 해야 되죠. 그렇죠?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무해성의 원칙이 있어요. 자, 무해성. 이 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함, 영어로 함이에요. 해를 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말로 악행금지의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악행금지의 원칙. 이건 뭐냐면 타인에게 의도적으로 해를 입히거나 해가 될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환자에게 해가 되는 약인 줄 알면서 일부러 투여하는 거, 이거는 안 되죠. 그렇죠? 이게 바로 악행금지의 원칙, 무해성의 원칙이라는 거죠. 만약에 그래서 의료인들은 참 중요하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아우, 나 저 사람 너무 미워갖고 그냥 아무런 주사 가져가갖고 주사 놓고 죽여버리고 싶어. 그러면은 큰일 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해성의 원칙, 악행금지의 원칙. 자, 이럴 수도 있을 수도 있죠.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윤리 원칙을 간호학과 들어가서 1학년 때 꼭 배워요. 안 그러려면은 이런 사람들은 간호사 하면 안 되죠. 그렇죠? 큰일 나죠. 그게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주사약이라든가 뭐 그런 게 무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가 있냐면은 선행의 원칙이 있어요. 선행의 원칙. 선행이 뭐예요? 착한 일이죠. 근데 이 선행의 원칙에 뭐가 있냐면 선의의 간섭주의가 있어요. 선의의 간섭주의. 간섭하는 거 싫어해도 선의를 위해서면은 설득을 해서 어떻게든지 환자를 낫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의의 간섭주의. 자, 그래서 적극적인 선행을 실시하게 되면 환자의 자율성이 무시되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제가 이제 암센터에 있을 때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 기독교인들 중에서 항암 안 하고 수술 안 하고 오직 믿음으로 암을 낫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 뭐 잘못됐다고 할 수 없어요. 무슨 뭐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신의 계시를 받아서 낫는 경우도 있으니까. 하지만 그 의료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통해서, 의료인을 통해서, 기술을 통해서, 약물을 통해서 그 사람을 낫게끔 한다라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암센터에 있을 때 굉장히 믿음이 좋으신 분이 있었는데 항암을 하고 수술을 하면 나을 것 같았는데 벼랑간 퇴원을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면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낫게 해주신다고 그래서 자기는 항암하고 수술하는 거 되게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이제 의료인들이 가서 항암하고 방사선 치료, 수술 치료에 대한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그 완치율 그런 거를 끊임없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수술하고 생존율을 좀 높였어요. 이게 뭐냐면 선의의 간섭주의라는 거예요. 물론 마지막에 결정은 환자가 하는 거지만,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자율성이 무시되는 경우 자율성 존중의 원칙과 충돌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선의의 간섭주의. 그래서 수술 후 환자는 아파서 움직이려 하지 않을 때 이럴 때 이제 무기패 걸려요. 그래서 무기패 걸려갖고 호흡 운동을 권장하는 것이 바로
선행의 원칙이죠. 자,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이어서 계속해서 하겠습니다.